목소리를 내주이소. 자, 정치 이슈 짚어드리겠습니다. 조차가 파헤친다. 한국정치학회 이사시죠. 조경근 교수,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소식 이제 앞서 이제 아침의 생각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12구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예상했던 대로 그냥 거부권을 행사하셨다 보고 거부권이 너무 남발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거부권이라는 게 헌법 제53조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장은 되어 있지만 그거 무조건 정말 하라고 보장해 놓은 거 아니거든요.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정말 그런 어떤 우려가 될 때 쓰라고 해놓은 건데 그걸 벌써 지금 9번째 쓰고 계신 건 정말 저는 이거 기본적으로 상권 분립을 좀 침해하는 대통령 스스로가 오히려 헌법을 좀 무력화시키는 그런 그 행동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싶어서 대단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 대부분이 자녀가 있는 그런 부모이실 텐데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 사건 우리가 세월호라고 하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국회에서 여야가 좀 더 타협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법 시행 대신 이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을 확대하는 지원책을 내놨는데 사실 요거 때문에 또 많이 또 유족들은 상처를 받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족들이 지금 바라는 게 사실은 지원 그걸 바라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명예회복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제 진짜 아까운 그 인명을 다 그렇게 그게 인명 손실이 났는데 그게 다음번에 똑같이 재발될 수도 있으니까 이걸 좀 사회적인 의제화해가지고 뭔가 다음에 재발되지 않도록 뭔가 시스템을 갖추는 게 오히려 이분들의 어떤 희생을 조금 더 값지게 하는 거다. 그렇게 보는 입장이 있는 건데 전혀 그걸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고 저는 이거는 정말 유족들이 지금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걸 왜곡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다. 그렇게 봅니다. 이 사태를 보는 그 일부의 시각이 좀 교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서양의 어떤 축제에 놀러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놀다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젊은 분들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젊음을 발산하고 하는 거는 정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시각 자기들끼리 놀다가 그렇게 된 거를 갖다가 이런 시각은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런 시각들 때문에 더 유가족들이 슬퍼하고 분노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이제 총선을 앞둔 각 당의 상황을 좀 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이틀입니다. 굉장히 좀 갈등하는 구조 이런 거를 살짝 보여줬는데 서천시장에서 이제 인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갈등이 좀 봉합이 됐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변동은 없고요. 앞으로 이게 좀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구도화되고 있는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 대한 부정평가는 60에서 65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기본적으로 그 긍정적인 평가는 30에서 35%를 왔다 갔다 하는 이 틀을 바꾸지는 전혀 못할 거다 그렇게 봅니다. 결국은 이건 지금 구조적인 대세처럼 가는 거고 특별한 어떤 카드 없이는 저는 그 정부 여당이 이런 분위기를 바꾸기는 굉장히 어렵다. 한동훈을 급하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투입했지만 한동훈 효과는 개인에 대한 어떤 인기 관리는 될지 몰라도 정당이나 아니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지지를 끌어내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명백한 한계가 있고 이건 총선까지 저는 그대로 지속돼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기획 냄새가 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약속 대련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됐는데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안에 있는 몇 사람만 아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사실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통령에 관련되는 부분을 계속 제외시키는 것이 승리의 하나의
요건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이게 국민의 삶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자기들 싸움 보고 싶지 않다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궁금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다. 근데 연일 이제 너무 대서특필되니까 아마 좀 이런 질문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제 선거를 준비하면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8.6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이 시대 정신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운동권 청산 전략이 이제 먹힐 거냐 안 먹힐 거냐 요거는 미지수이기도 하지만 낡은 이념을 청산한다고 했는데 이거 자체가 되려 이념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건 순전히 그냥 프레임을 짜고 있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뭐 그렇게 봅니다. 결국은 네. 저는 8.6 운동권 이야기를 하지만 8.6 운동권이 그게 많지가 않거든요. 실제로 숫자를 세어보면 민주당 안에서도 많지도 않고 그다음 민주당 안에서 있는 숫자만큼 또 국민의힘 안에도 네. 따져보면 다 있습니다. 결국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해야 되는 거는 그 칼끝을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 안으로 들여서 거기에서 8.6 청산하자라고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순전히 한동훈 위원장이 갖고 있는 어떤 프레임 짜기의 어떤 도구로 저는 좀 악용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공부를 시작하고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뭐 청산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은 4.19 세대가 그때 당시에는 4.19 세대가 국회에 들어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386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586이 들어가 있는데 네, 네. 항상 그 사람들이 이제 국민이나 아니면 언론이 비평하는 그런 시각에서 볼 적에는 모자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연장성상에서 하는 건데 뭐 이건 분명한 선거 전략이죠. 예. 총선 관련해서 뭐 신사대약, 4대 부적격 비리, 대상자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 이게 4대약이 보니까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 범죄, 부적격은 배우자 자녀 입시 비리, 배우자 자녀 채용 비리, 본인 자녀 병역 비리, 본인 자녀 국적 비리 등등. 그러니까 하여튼 제대로 그냥 검증해가지고 이런 거 아예 그냥 근절하겠다. 근데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내놓은 네, 거 그렇죠. 아닙니까? 거기 보면 다 이제 민주당에 해당되는 상황들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선거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것들을 아까 우리 프레임 얘기도 나왔지만은 유권자들의 마음속에 뭔가 파고들어서 이분이 표심을 바꾸든지 아니면 표심을 계속 지속하든지 하는 것들이 선거 전략이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 보면은 뭐 민주당을 향해 있는 그런 거다라고 하는 것도 또 보이더라고요. 저는 뭐 민주당을 향해 있는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민주당도 똑같이 거기다 플러스 하나 정도 해가지고 동일한 기준들을 내놓고 있어서 여야 공이 저는 적용되고 있는 건데 이건 저는 그냥 립서비스에 불과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선거 예. 때마다 이런 기본적으로 사대학 범죄 가진 후보들은 건절하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건절된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그런 의지가 정말 있는 정당이었다라면 저는 그 전에 장관 인사청문회하고 그러니까, 네. 다른 인사권을 행사할 때 왜 그때는 그런 사람들을 비호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노력하고 이제는 왜 다른 말을 하시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이게 검증이 사실 이게 되나 싶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뭐 지금까지 언론에 나와 있는 바에 따르면은 뭐 입시하면은 누가 생각나고 또 뭐 하면 누가 생각나고 하는 거니까 아마 그 안에 전술 전략이 있는 거죠. 예.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어제 뭐 신년 기자회견 했는데 선거제 개편을 앞두고 뭐 준연동형이냐 그리고 병립형이냐 이걸 두고 그냥 좀 더 고민하겠다 듣겠다 똑부러지게 얘기는 안 했어요. 어떤 의도일까요? 뭐 똑부러지게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을 하는 거는 뭐 인간이 늘 하는 거고요. 지금도 여전히 저는 민주당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을 하기가 결정내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상을 쫓아가고 싶지만 이상대로 쫓아가면 결국은 현실에서는 의석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과 이상을 잘 조화한 어떤 접점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여전히 하고 있는데 저는 좀 민주당한테 한 가지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이게 계속 민주당이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으로 왜 내버려 두냐. 결국은 공을 빨리 받아서 국민의힘에 넘겨버려서 국민의힘이 결정하도록 계속 프레임을 짜가는 민주당의 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이 프레임 전쟁에서는 계속 국민의힘은 가만히 앉아서 사실은 문제의 핵심은 국민의힘인 거예요. 병립형을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어제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위성정당 모집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그냥 정리가 됐어요.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어떻게 아니요, 받아들이냐. 민주당은 그럼 병립형을 하겠다라고 네. 하는 국민의힘의 병립형은 대행이다. 그럼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준연동을 가고
서로 그 위성정당 만들지 말자고 정치적 선언을 하자라든지 아니면 만들지 못할 제도적인 장치를 찾자라든지 제안을 하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국민의힘이 그렇게 못하면 국민의힘을 비난하고 그럼 우리는 국민의힘이 비난하기 때문에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국민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저는 좀 장군멍군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프레임에 끌려가는 느낌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나서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 굉장히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하. 네. 아무래도 지금 뭐 야권이 워낙 많이 나서 있기 때문에 이제 병기평이냐 아니면은 준연동형이냐 여기에 따라서 그리고 위성정당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이거에 따라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선거판이 바뀔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 의석이 뭐 10석에서 20석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민사회단체나 아니면 다른 제3지대 정당들도 그런 부분에서 지나치게 이상적인 것만 내세우는 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검사 독재를 심판하는 정권 심판의 선거라면 그런 큰 대전제 하에서 조금 이 선거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야권은 그렇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 네네 이야기 이상과 현실은 맞는 얘기이고 그다음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일단 이 여당에서 먼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 야당 안에서도 또 어떤 세력들이 정리를 해주고 네네. 그렇게 되어가는 걸 보면서 마지막에 아마 얘기하며 도장 찍는 그런 순서를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민주당 아닌 국회의원들과 또 다른 당에서도 지금 끊임없이 이 문제를 논의를 하고 있는데 계속 여기서 뭐 민주당에서 미루고 있다. 이것만 보도가 되니까 사실 이거에 하나도 논의가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국민의힘이 측면도 바라는 있더라고요. 프레임대로 지금 이 프레임만 걸려 있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은 이 프레임에서 빨리 빠져나올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신년 기자회견 국회 사랑제에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는 그냥 할 말 다 한 거다. 특히 중요한 거는 이게 이 지금 정권 심판 선거는 명백하게 검사 독재에 대한 심판이고 검사 독재를 통해서 민생 경제가 파탄났다라고 보는 거고 저는 좀 기본적으로 이 저출산 정책에 대한 저출생 정책에 대한 좀 프레임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부모 지원하는데 초점을 뒀다면 이제 좀 그 출생하는 그 당사자 본인 아이에 대한 지원에 조금 초점을 맞추자. 이런 부분은 저는 좀 전향적인 정책 태도다. 뭐 태도를 보였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출생률이라든지 인구 감소 같은 거는 한국의 가장 중요한 그런 쟁점인데요. 이번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GTX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수도권. 그럼 결국은 그게 이걸 갖다 더 악화시키는 건데 그런 걸 잡고 치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 점에 좀 박자가 좀 늦지 않나 그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그 GTX도 그렇지만 지금 각 지역마다 있는 철도를 다 지하화시키는 법안까지 어제 4호 공약으로 내서 정말 어마어마한 공약들이 지금 한꺼번에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현주 전 의원 복당을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현주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전화했다. 아니다. 이현주 의원 쪽에서 전 의원 쪽에서 먼저 전화 왔다. 예.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게 선거 앞두고 국회의원 뽑는데 그게 지금 언론에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전화를 하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무슨 정책을 내세울 거고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한데 누가 전화를 했느냐 누가 먼저 받았느냐라고 하는 게 참 저는 안타까워요. 아니, 복당할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원래는 복당을 되게 저는 이게 결정이 났으면 전격적으로 빨리 처리했어야 된다. 이렇게 묵혀두면 복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 기사들만 쏟아진다는. 아니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왜 국민들이나 젊은 세대 전체가 지금 쇼츠에 그죠 정상적인 어떤 풀 텍스트를 보지 않고 그리고 뭐 우리가 옛날에 이야기했던 어떤 뭐 세계적인 어떤 그런 걸 보지 않고 짧은 거 모르는 것처럼 지금 방금 이야기도 그 얘기예요. 보면은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몰고 가는 게 짧은 거 이게 무슨 가치가 있느냐는. 그러니까 저희는 질문 자체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어떻게 보셨어요? 두 분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쇼츠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렇게 자꾸 여쭤보는 것 같아가지고. 맞습니다. 아니 두 분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요. 저희도 뭐 틀린 마찬가지로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자 진짜 풀 체인지, 그러니까 풀 그 모든 화면을 다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유권자들에게 좀 더 큰 시야와 선택의 시야를 줘야 되는데 자꾸 지역적인 걸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네. 저는 이원전 문제라고 하는 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저는 그렇게 민주당 전원에게 그렇게 알려야 되는 거죠. 큰 틀에 정권 심판의 큰 틀에서 좀 폭넓게 이해하자 뭐 이렇게 저는 안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조금 더 이제 민주당 공천이 이제 국민의힘 공천보다는 좀 빨리 이루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이제 컷오프 대상 확정해가지고 통보한다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빨리 진행하는 이유? 국민의힘 조금 천천히 하는 민주당은 조금 빠르긴 하지만 민주당은 저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쌍특검이 재의결되는 그 시점 이 시점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천천히 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민주당은 조금 빠른 느낌이 있고 국민의힘은 또 조금 늦게 가는 느낌이 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 저는 오히려 질문하고 싶은 게 지역구가 짓고 만약에 확정이 됐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선거제도 네. 확정이 안 뭐 하는 되고 거예요, 선거구 도대체. 획정도 안 된 상태여서 좀 심각하죠. 아까 우리 네. 뭐 준연동형 이런 얘기도 했지만은 네. 선거구도 지금 획정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색다른 게 뭐냐면 이전 그 선거에서는 최소한 현역 국회의원들을 네. 대충 알고 이제 대응을 했는데 지금 지금은 현역 뭐, 국회의원들조차도 오리무중이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기 가서 선거운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지금 이러고 있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렇죠. 특히 그냥 우리 하는데 부산도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공약 얘기가 아까 나와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빵빵 공약들을 내놓고 있는데 빠르면 2030년부터 공개 채용을 통해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을 필요할 것을 의무화하겠다 이런 거를 발표했더라고요. 저는 이준석의 색깔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낼 수 있고 극단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택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준석의 계획신당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만드는 목적과 의도를 가진 그런 공약들을 지속적으로 시리즈물로 내놓고 있다. 그래서 이건 명백하게 이준석의 계획신당은 이대남의 기댄 신당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프레임 구성을 하고 있다.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폐지도. 요것도 그렇죠. 또한 굉장히 뭐 노인회장 난리 났거든요. 네, 예. 난리 났죠. 그런데 버릴 건 버리더라도 그러니까 확실하게 확실한 챙길 건 표를, 챙기자. 예, 이게 챙기다. 저는 계획신당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60대 명확한 이상의 전략이라고 분들이 이준석 신당에 그렇게 얼마나 찍겠습니까? 그러니까 버릴 건 버리고. 확실한 타겟을 정해서 네, 지금 타겟을 하고 정해서 있는 나가는 거다. 거죠. 네. 예, 그 이낙연 전 대표 지금 그리고 이제 탈당한 의원 3명 같이 이제 합당을 좀 하는 모양새예요. 근데 이제 합당을 했는데 오히려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이들의 그 파괴력 움직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분들 특히 이낙연 신당이 제3지대 안에서 빅텐트를 치거나 아니면 적어도 계획신당과 함께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분들은 그냥 저는 노이즈에 불과하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연결되기가 합쳐지기가 이념 성향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그리고 어떤 뭐 정치를 좀 아시는 분들이 볼 때는 또 선거를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 나올 때는 오오오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바람을 일으키려면 최소한 이준석 신당이 내세우고 있는 명확한 정책적 전략적 지점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낙연 개혁 미래입니까? 개미당? 개혁미래당 같은 예.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보인다. 왜 이분들이 정당을 왜 장당했는지 이런 네, 것들에 네. 대한 명확한 비전이 보이지 않기 네. 때문에 그걸 가지고는 지지층을 끌어들이기가 저는 굉장히 쉽지 않을 거다 네. 그렇게 네. 봅니다. 아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부산 정치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국민의힘 현역 총선 컷오프 이거 굉장히 국민의힘 현역이 많으니까 최소한 민주당에서는 3명 컷오프는 안 시킬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 뭐 어느 정도 부산에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뭐 몇 선을 했으면 어쩌고 또 연령이 높으면 어쩌고 하다가 그것도 이제 물 건너가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아 그러니까 거의 다 기회는 주는 것 같다. 네, 다 네, 그냥 네. 경선적 될까요? 네, 막 그 전략공천? 경선이 될 것 같은데요. 전략공천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그래도 전략공천 한두 한두 군데 정도, 네. 두세 군데 정도는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통령이 꼭 챙겨야 되는 사람들이 몇 명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챙겨주지 않으면 대통령 면이 사지 않을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 그 대통령이 잡고 있는 구도는 정부 관료 출신들은 대체적으로 좀 희생타로 내걸고 자기가 정말 챙기고 싶은 사람은 요소에 정말 당선될 수 있는 곳에다가 심는 방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부산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적용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라고 말씀을 뭐 현대 쪽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수영 쪽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초선이든 아니면 뭐 중진이 있는 어디든 할 수도 있겠죠. 그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 여야 전부 뭐 예비 후보 숫자만 봐도 굉장히 많이들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정권 심판에 대한 뭐 기대 때문에 야당에서 많이 나오고 네. 국민의힘은 원래 또 텃밭이니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지금 뭐 여론조사도 있고 어떤 그것도 추이를 어떻게 보니까 보십니까? 확실하게 아이고 저 양반이 나왔으면은 우리는 했다가 그 양반이 안 나오니까 네, 우르르 또 하고는 가고. 우르르 또 가는 그런 것도 또 보이더라고요. 예, 최근에 보니까. 이제 나온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을 살펴보면 저는 굉장히 조금 접전이 예상되는 지역들은 한 8개에서 9개 정도로 8개에서 9개. 잡히고 있다. 근데 최근에 뭐 여론조사 꽃이라든지 몇몇 군데에서 예. 이 지역구별로 한 500명씩 해가지고 조사한 결과들을 지금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한 8개 지역은 적어도 오차 범위 내외에서 좀 그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경쟁해 볼 만하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자료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네. 아 부산에서 그렇죠. 8군데 정도. 조경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기존에 있는 그런 구도가 크게 바뀌지는 부산은 않지 않겠는가. 네, 다른 지역이면 몰라도 아마 3석, 4석 정도 여전히 그렇게 가지고 아니 있어요. 의석수를 뭐 8개씩 가져간다는 말이 아니고 제 말은 박빙까지 갈 수 네. 있는. 박빙까지 정도까지 가는, 최소한 민주당이 네. 뭔가를 오차 범위 해볼 내에서 수, 이제 해볼 수 바뀐다. 있는 지역 정도는 8개, 9개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8개 9개 뭐 쭉 한번 당장 한 아니 지금 예를 그걸 다 들면 뭐 이야기하기가 이제 쉽지 않죠. 핵심적인 사상 같은 경우 뭐 부산진 그래, 지금 그 썰 얘기 같은 경우에 네. 지금 완전히 우리가 네. 예상했던 것을 깨고 지금 네. 두세 군데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들로 여론조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 그러니까 거죠. 사상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문 대통령의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아이고 제 양반이 나오면은 했던 지역에서 제 양반이 안 나오니까 네.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사상 같은 경우에 장제원 의원이 이제 중도 포기하면서 국민의힘의 결집도가 굉장히 낮아져 있어서 아마 지금 상태보다는 훨씬 더 국민의힘의 선거가 가까울수록 결집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사상도 민주당 입장에서 무조건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각 당에서 어떤 후보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지 요거는 좀 많이 궁금해지는 네, 경우이기도 한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어떤 사람을 예. 뽑느냐에 예. 따라서 저는 굉장히 다르. 특히 민주당 예비 후보들 중에서 경선 과정에서 누가 남느냐 이게 네. 저는 굉장히 본선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다음 요소라고 시간 봅니다. 두 분 모실 때는 뭔가 좀 시끌시끌할 것 같아요. 네, 네, 공천 네. 결과 나와서 다음 시간에 기약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정치학회 이사 조경은 교수, 부경대 정치외교과 차주건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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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갈치 아침에 18,338회 박성원이었습니다. 아나운서